자, 원가 회계 파트에 이어서 이제는 세무회계 부가가치세에 관련된 거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가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문제가 과세기간에 대한 문제이네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옳지 않은 것은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문제는요, 지금 우리 실제적으로 주변에 그 개인 사업자들 중에서 간이과세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문제에서 간이과세자 문제는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고 있어요. 주로 많이 나오는 그 급수는 세무 2급에서 간이과세자에 대한 파트가 별도로 있어서 주로 많이 출제가 되지만, 여기 회계 1급에서도 간이과세자의 기본적인 문제들은 출제가 지금처럼 되니까 이 문제로 잘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간이과세자는요,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에 한 번만 딱 신고를 합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것도 뭐 내용 맞는 말인데요. 자, 지금 어느 사업자가 폐업을 예를 들어서 6월 25일 날 폐업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사업자가 6월 25일 날 폐업을 했다면 우리 법인이 사업자인지 법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과세기간 시작되는 것은 보통 1월 1일부터 과세기간이 시작되죠. 그죠? 물론 중간 일기 예정 신고도 있고 등등 하기는 하는데, 여하튼 간에 뭐 간이과세자인 경우도 이렇게 될 것이고,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6월 25일까지 이렇게 폐업하는 날짜가 있죠. 이렇게 폐업하는 날짜까지 가 과세기간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라고 했잖아요. 6월 25일이면 사실은 일반 법인 사업자들인 경우에는 일기 확정 신고 기간이니까 4월 1일부터 여기 6월 25일까지 이렇게 과세기간이 됩니다. 요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폐업일 나오면은 폐업일까지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런 경우도 뭐 여기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일기 확정인 경우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자, 세 번째는요, 일반 과세자가 간이 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일반 과세자가 간이 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해의 간이 과세자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대로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3번도 맞는 말이거든요. 일반 과세자. 일반 과세자의 과세기간은 보통 우리가 그 일기 예정, 일기 확정, 일반 과세자에는 개인과 법인이 있단 말이죠. 이걸 그냥 굳이 구분을 다시 해서 복습을 한다면, 우선 개인인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가 한 번 그 과세 기간이에요. 물론 중간에 예정 신고는 개인인 경우에, 개인 과세자인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들인 경우에는 여기 예정 신고를 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예정 고지를 받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일기 예정 때에는 전기에 냈던 거에 대해서 뭐 50%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그냥 고지를 해줘요. 그거 납부만 하면 됩니다. 근데 6월 30일 일기 확정 때 부가세 신고를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가세 이기 확정 신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일반 과세자에는 개인과 법인이 있다는데, 법인인 경우에는 일기 예정 신고 해야 되고요.
31일까지. 그 다음에 일기 확정 신고해야 되죠. 4월 1일부터 6월 30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2기 예정, 2기 확정 이렇게 과세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개인 과세자인 경우에 이렇게 일반 과세자였다가 간이 과세자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경우, 간이 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경우에 이 과세 기간에 언제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됐다 할지라도 무조건 7월 1일부터 반년 동안은 12월 31일까지 과세 기간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날짜가 2023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2023년 어떤 시기에 시작하는 시기에 일반 과세자였다가 2023년 중에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 이 간이과세자의 과세 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랍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게 되면은 이번에는 반대예요. 여기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경우에는 그 간이과세자의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아니라 여기에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간이과세자의 과세 기간은 오히려 여기 1월 1일부터 언제 일반 과세자가 되던 간이과세자는 6월 30일까지죠. 6월 30일까지 이렇게 하겠다라고 정해 놨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틀린 거는 바로 4번이 설명이 틀린 거예요. 이렇게 구분해서 기억을 해 두시고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도 두 가지만 잘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되었을 때 간이과세자의 그 과세기간 구분을 이렇게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변에 개인 간이과세자들이 꽤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무 업무 하시면서 이렇게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때 과세기간이 언제 어떻게 바뀌는지 알고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문제로 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실무적으로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14번 문제 볼까요? 14번 문제는 다음 중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세금 계산서를 잠깐만 제가 여기 하나 봐야 되겠나? 자, 참고삼아 잠깐만요. 제가 요 설명하려고 하다가 세금계산서 중에 뒤에 실기 문제 있는 거 하나 캡처를 해 갖고 왔어요. 여기서 세금계산서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보편적으로 여기 세금계산서에 굵은 그 박스가 쳐져 있는데 여기는 굵은 박스가 쳐지지는 않네요. 자, 여기 쳐드릴게요. 공급자의 여기 요거예요. 세 가지. 자,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이거 첫 번째 거고요. 두 번째, 공급자의 상호. 두 번째, 공급자의 성명. 요게 세 개. 필요적 기재사항은 세금계산서에 총 7가지가 있어요. 이거 외우라는 말도 좀 웃기긴 하지만 여기 글자로 나왔을 때는 외워놓는 게 좋겠죠. 그리고 여러분 세금계산서 많이 보시고 실무에서 말이죠. 이 필요적 기재사항이 오류, 잘못됐거나 누락되면은 여기 매입세 공제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건 암기해 놓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수업에 누누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어렵지 않고 세금계산서에서 보시면 보통 시험 문제 나오니까 요거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공급자의 상호, 공급자의 성명 세 가지죠. 자,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에서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얘가 네 번째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다섯 번째는 세금계산서의 작성 연월일, 요게 다섯 번째 거고요.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얘가 여섯 번째, 그 다음에 세액, 얘가 일곱 번째.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일곱 가지고 그 나머지에 있는 사업장 주소라든지 업태 종목,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법인명의 상호라든지 성명, 주소, 업태 종목, 이런 것들은 또 밑에 있는 것들 있죠. 요거 여기는 작성 연월일이라고 그러는데 요 밑에 있는 날짜 있잖아요.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공급 연월일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요. 즉, 요 필요적 기재사항 이외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임의적 기재사항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교재에 나와 있던 거죠. 얘네들은 뭐라고 부른다? 임의적 기재사항. 얘네들은 누락했거나 빼먹었거나 해도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필요적 기재사항을 빼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실무에서도 이것 때문에 꾸사리 먹는 분들 아주 많아요. 주의하시고요. 자,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거, 공급 연월일. 공급 연월일은 제가 임의적 기재사항이라고 했죠. 요게 답이에요. 그 다음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라고 나와있죠. 등록번호, 성명, 명칭, 등록번호, 성명, 명칭,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그다음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요거 하나가 틀린 거를 갖다가 다른 걸로 집어넣고 문제를 낸 거네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네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게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 뭐가 있을까 보도록 하죠. 우선 재화 용역이라고 그러는데, 재화라는 것은 간단하게 재산상의 값어치가 있는 물건인데, 주로 우리한테 재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상품이 되겠죠. 상품이나 제품, 그렇죠? 서비스 뭐 등등이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어떤 서비스업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할게요. 보통 재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상품은 있잖아요. 인도 할 때가 공급시기예요. 여러분이 물건을 사실 때 그 물건을 인도 받으면 그게 공급시기란 얘기예요. 그다음에 서비스업인 경우에는 그 서비스, 여러분이 미용실 가셨을 때 이 미용 다 끝나야지 돈 지불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서비스가 완료됐을 때예요. 완료됐을 때가 공급시기다. 다시 한번 재화는 인도됐을 때, 용역은 그 서비스가 완료됐을 때가 공급시기란 얘기죠. 인도할 때, 완료했을 때 돈 낸다 생각하셔도 괜찮을 거겠죠. 자, 근데 여기 위탁 판매가 나왔는데요. 위탁 판매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해 드릴 때 교보문고하고요. 교보문고 여기하고 출판사의 관계라고 얘기를 예를 들어 드렸었어요. 교보문고는 출판사로부터 책을 받아서 판매를 대행해 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수탁자라고 부르고요. 출판사 자기네 재고를 교보문고에다가 맡기는 그런 사람들을 위탁자라고 부르거든요. 자, 공급, 즉 공급이라는 건 판매를 했다는 뜻인데, 이런 경우 위탁 판매 같은 경우에는 이 수탁자가 고객들한테 그 책을, 물건을 팔았을 때 그때가 공급시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위탁 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공급한 때이다. 수탁자가 공급했다면 누구한테 공급을 했겠어요? 교보문고에서 공급을 했다는 것은 판매했다는 뜻이죠. 그때가 공급시기다. 예, 맞는 말인 거예요. 교보문고에서는 수탁자가
공급을 했다. 그러면 누구한테 했겠어요? 고객한테 공급을 했겠죠. 이렇게 공급했을 때 그때가 바로 고객한테 공급했다는 뜻은 바로 판매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바로 이때가 수탁자가 공급했을 때가 바로 공급 시기란 얘기예요. 맞는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상품권의 경우는 상품권이 판매되는 때이다. 상품권을 판매하게 되면 상품권은 증권이에요. 증서이고요. 그럼 물건이 아니라고 부가세법에서 본단 말이죠. 상품권이 판매됐을 때는 그냥 상품권만 교환을 한 것뿐이고 그 상품권으로 상품을 교환할 때 상품권으로 여러분 뭐 매장에 가셔서 상품권 내고서 물건들 사시잖아요. 상품으로 이렇게 교환했을 때 요때가 공급시기다.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냥 외워두세요. 뭐 외우는 것도 아니고 이해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상품권의 경우는 상품권이 판매되는 게 아니라 상품권이 판매된 그 상품권을 가지고 상품으로 교환할 때 그때가 공급시기예요. 그때가 이제 매출이 일어난다는 얘기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틀린 거는 여기 2번이 틀린 것이고요. 세 번째, 장기 할부 판매의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요거 제가 용어가 어려워서 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장기 할부 판매인 경우에는 차량 뭐죠? 자동차죠. 자동차를 할부로 구매했을 때 예를 들어서 3,600만 원짜리 차를 36개월 동안 이렇게 차를 갖다가 할부로 사게 되면 이거 차를 사기 위해서 그 회사하고 계약을 하게 됐을 거예요. 계약서가 있어요. 계약서에는 매달 100만 원씩 똑같은 날짜에 청구하고 그다음에 자동차를 구매한 사람은 매달 그 날짜에 그 돈을 갖다 언제까지 뭐 보내주기로 계약한 계약서에 이런 날짜와 금액 다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바로 장기 할부 판매의 공급 시기는 이 계약서에 기록되어 있는 날짜 금액 그 날짜 하나하나가 공급 시기예요. 3,600만 원을 한꺼번에 청구하지 않는단 말이죠. 만약에 법인 또는 사업자가 이런 차를 이렇게 자동차 할부 구매했다면 자동차를 판매한 회사에서는 매달 100만 원씩 세금 계산서를 그 회사에다가 보내서 돈을 청구한단 말이죠. 바로 이 계약서에 기록되어 있는 날짜 또는 그 금액이 공급 시기예요. 그 말을 갖다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는 거랍니다. 맞는 말이고요. 자, 네 번째,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수출 제화 선적하는 게 바로 인도에 해당돼요. 수출할 때에는 그 인도가 뭐라고요? 선적하는 때가 바로 인도라 공급 시기가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번 109의 이론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109에는 재무회계 문제가 아주 많이 어렵기는 했었네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109회 여기 실기 문제 실무 파트 여러분들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